예,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철회함에 따라 가까스로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국감후엔 법안, 예산 등 곳곳에 내관이 산적해 있어 전국 상황을 가늠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증여와 학벌주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시고 전국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좋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나흘 만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감 일정, 보이콧을 철회를 했는데요. 오늘 대담의 주제, 아무래도 이 키워드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자, 20일간 진행된 국감 내일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자, 제대로 끝날 수 있을까 했는데 일단은 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돌아온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사실 예측을 했습니다. 아마 밖에 찬바람만 쐬고 결국은 쓸쓸하게 되돌아올 거라고 많이 예측을 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여야 불문하고 국회 보이콧해서 득을 본 경우가 드뭅니다. 더구나 이제 정기국회를 보이콧했다. 예. 거기다 정기국회 꽃이나 다름없는 국정감사를 거부해서 득을 본다는 것은 애당초 없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도 병행을 했어요. 원내 투쟁을 병행을 했지 이 중요한 정기국회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런 경우는 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민들은 다른 여야 투쟁은 그래도 모르겠지만 민생을 다루는, 예산을 다루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기국회, 그것도 보이콧, 국정감사를 전면적으로 보이콧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아마 투쟁도 하다가 또 민심도 지역구에서 듣고 수렴하고 그 찬바람이 얼마나 쌩쌩 부는 건지 아주 절감하고 다시 복귀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보이콧 철회를 결정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 들어보고 계속 대담 나눠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은 국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마는 국감 포기를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마지막 확인 감사 또 종감이 오늘과 내일 이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국감 재개를 다시 한번 선언을 하고 국감에 들어가서 강력한 원내 투쟁을 통해서 국감을 잘 원만하게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을 마무리 짓고, 한편으로는 우리 대여 투쟁 방법을 더 강도 높게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감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가 야당의 소름으로서 강력한 최소한의 항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예, 최 교수님, 국회 계실 때 각 정당의 의사 일정 중단 사태 여러 번 보셨죠? 네네, 이번 자유한국당 뭐 금방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네네. 자, 어떻게 보세요? 돌아온 배경에 대해서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긴 이런 그 보이콧은 아닐 거라는 건 뭐 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공영방송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뭔가 급제동이 필요했고요. 왜냐하면 저 공영방송 MBC 박문진 이사 교체 문제로 이제 MBC 사장 경영진 교체 문제가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야당으로서는 급제동을 끌 필요, 뭐 사실 욕먹을 각오하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국정감사라는 건 이 야당의 칼이거든요. 국정감사는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부 여당을 강력히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걸 스스로 포기했다는 건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좀 돌아올 것이 예견됐고요. 왜 그러냐면은 11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내년도 예산안 연설이 있습니다. 시정 연설이 있죠. 또 11월 8일 날 또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좀 극적 효과랄까요? 공영방송 그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야당이 뭔가 급제동을 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일종의 제스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친박 청산 문제가 지금 자유한국당은 최대 현안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있다 보니까 내부에 이게 보이콧에 대한 어떤 동력을 얻을 수 없었다, 이런 뭐 지적도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 같고요. 사실 그건 뭐 다른 문제 같고, 지금 국회로서는 이 각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정감사 때마다 뭐 한 건씩 다 지금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특히 초선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이름을 날리고 또 뭐 이번에 홍종학 그 후보자에게 나왔습니다. 뭐 윤한홍 의원 같은 분이 한 건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그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야당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일이고, 그거랑 조금 별개로 지금 뭐
별개로 이 부분은 빨리 끊고 들어와야 되는 지금 예. 우리 최 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야당으로 적당한 시기에 빨리 들어와야 되는 명분이 필요했고 예. 재빨리 잘 들어왔다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이 보이콧으로 해서 상당히 존재감은 드러냈다. 그러나 그 존재감은 드러냈지만은 그 존재감으로 인해서 득보다는 더 실이 많았다고 보는 거죠. 우선요 저 방송 장악이라는 어떤 이슈 파이팅이 사실은 크게 국민들의 주목을 끌기엔 좀 미흡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 이건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송 정상화다라는 여론이 사실 2배 가까이 높거든요. 예. 또 하나는요. 자유한국당의 저 논리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관련된 상임위 한 군데에서만 투쟁하거나 보이콧을 하면 되지 12개 상임위 전체 국감은 보이콧한다는 것.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미스테이크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복귀하면서도 글쎄요. 상복을 입을 정도로 검은 넥타이와 검은 넥타이를 맬 정도로까지 글쎄 방송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나? 예. 혹은 뭐 국회가 저렇게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과연 국민들을 믿어줄까? 예. 그만큼 민심과는 좀 괴리된 예. 여론과 좀 동떨어진 전략 어떤 미스테이크였다고 보는 거죠, 저는. 자, 검정 넥타이를 메고 손팻말을 이제 그 국감장에서 제시를 하면서 시위를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일단 국회 내로 들어와서 일단 네네. 이렇게 항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 관행도 앞으로 사실은 뭐 지난해 보면 이맘때 보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을 할 때 야당이 저렇게 했습니다. 당시 야당이 저렇게 했는데 과연 의사당 내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여야가 번갈아 해봤으니까 좀 뭔가 좀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사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 방송법 문제 이거 예. 여당도 야당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내놓은 좋은 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하고 또 심지어 이런 정의당까지도 노회찬 의원까지도 아니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일을 왜 논의하지 않고 여당도 옛날 야당 시절에 초심을 잃지 말고 예. 옛날 여당도 옛날 자기들이 했던 토대로 보면서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할 좋은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갑자기 그 위원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굉장히 그 시위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급제동이 걸린 거고 여도 야도 저는 이 공통의 어떤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있고 이 해법은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예. 당초 민주당의 안을 지금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했다면은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국당이 급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또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아마 다시 논의의 물꼬가 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국감에 복귀했습니다. 방금 뭐 공영방송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계속 대답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틀 남은 국정감사를 차질 없이 마치고 공영방송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며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길을 갔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박문진 이사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왜 필요한지 MBC가 그동안 정상적인 방송일 수가 없었던 이유를 국민들이 똑똑하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 어떻게든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을 냈던 그 정신, 그 자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유한국당의 방송 장악은 문제고 자신들이 박문진 이사를 자신들의 코드 인사로 임명을 해서 하는 것은 방송 장악 아닙니까? 만약 이 왜곡된 박문진 이사, 박문진 장악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더 나가서 MBC 사장을 임명하겠다. 그래서 MBC 경영진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방송 장악이고 또 다른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결코 그런 사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예, 박문진 보궐이사 2명의 임명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다투는 모습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죠. 방통위원장 해임안도 건의되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이 문제를 좀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방송 장악이냐 방송 정상화냐라는 논리를 놓고 여야를 싸우는데요. 그건 뭐 차후로 미루더라도 사실 방송의 문제가 좀 상당히 많다라는 건 국민들이 상당히 인식하는 것 같아요. 우선 아시다시피 방송을 직접 만드는 기자들이나 PD라든지 말이죠. 해당 언론사의 대부분의 평 기자들이 직접 문제가 많다 하고 강하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인들이.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언론계, 방송계 리스트들이 나돌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방송을 장악을 많이 해 놓았었다. 이미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사실로 많이 드러났었고, 그리고 이제 두 정부에서 상당히 편파 방송이 심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차제의 방송에 대해서 새로 개혁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가 있지만은 다만 이거를 이 문제 많은 방송을 바꾼다는 것을 방송 장악 의도라라고 본다는 논리는 사실 무리가 좀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뭐 덧붙일? 네, 간단하게 사실은 방송의 정치화 문제입니다. 이거 정권 바꿔놓고 이거 사실은 10년 전에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는 낙하산 이야기 많았습니다만 그때 KBS 사장은 사실 방송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KBS 사장 그래도 방송 출신들입니다. MB 사장도 그렇고 그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방송 출신 아닌 사람들이 방송 사장을 오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돌이켜 보면은 서로 왜 이렇게 방송이 정치화됐냐, 왜 방송의 지배 구조를 둘러싸고 이렇게 논란이 심해졌나, 이 부분 잘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좀 처음에 당초에 민주당이 내놨던 바로 우리 김동철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안대로 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방송의 정치와 정책 논란 시비에 악순환을 끊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국감이 끝납니다. 오늘과 내일 종합감사가 있죠. 오늘도 조금 파행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계속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 20일간의 국감이 역대 최악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총평을 또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저도 뭐 13대 국회 때부터 쭉 지켜봤지만 정기 국회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파행으로 간 경우는 드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뭐 F학점을 주는데, 사실 대학에서는 F학점이면 다시 이제 재수강도 할 수 있지만 이 흘러가버린 지나버린 국감은 다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스란히 그 피해가 이제 국민들에게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고, 그리고 국감 동안 생각나는 건 방송 뭐 장악 어떻게 이 생각밖에 나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신문을 보고 방송을 봤지만은 그것조차도 여론조사를 해보니 뭐 방송 정상화가 오히려 56%에서 정상 장악이다는 논리보다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정치적인 싸움만 하다가 벌써 이 아까운 중요한 국감을 놓쳤나 생각을 하면 좀 상당히 생각이 무겁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국회 대변인할 때 이게 국회법 개정안에서 이 문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역대 국정감사 때마다요 이런 비난을 안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역대마다 최악이었습니다. 다 보면 그때 또 최악의 스타가 나왔고요. 뭐 추문도 나왔고 했는데 어떤 때는 술 마시고 해야 난리가 나고 뭐 이랬는데, 사실 이 근본적 개선안은 뭐냐면 연중 상시 국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보십시오. 이 선진국에서요 1년에 20일만 정해놓고 이렇게 뭐 정부를 국정감사한다고 온 공무원을 동원하고 이렇게 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선진국답지 않은 후진적인 문화고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연중에 상임위별로 또 소위별로 이렇게 항상 불러서 청문회도 하고 문제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이걸 한목에 모아서 한다는 건 상당히 구태고요. 특히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4차 산업혁명의 광속으로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1년 동안 그 국정의 문제를 묶어두었다가 한꺼번에 그걸 해소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최악의 국감 말이 안 오도록 이번부터는 연중 상시 국감으로 가자. 그래서 매년 그때마다 상임위별로 쟁점이 있으면은 이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하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잠깐 제가 제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우리나라 같은 한국 정치 상황에서 만약에 상시 국감을 할 경우요, 매일 하루도 다름없이 이거 원장님 잠깐만요. 얘기하겠습니다. MBC에서 수많은 기자들이랑 PD들이 공장 방송을 하다가 부당 인사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제가 최소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제가 3년 1개월간 사장으로 재직했는데요. 제가 부당 인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 만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한테 언론을 통해 봤죠. 신문이나 방송을 봤는데 국정원 관계자가 저한테 서류를 줬다고 하는데 저는 그 서류를 국정원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원세훈 원장 그리고 만난 적 서류를 본 적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국정원 담당관 만난 적도 전혀 없으세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3년 1개월간 사장하는 동안은 저는 제가 회사에서는 그때 그분들이 출입도 못할 때였고요. 문건보고 전영배 공영방송- 본부장이랑 공모해가지고 그대로 실행한 거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사실은 검찰에서 불러줘서 사실은 감사하고요. 저는 그 서류를 제가 그 특정 관계자를 만난 적도 서류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계속 보도가 하는 그 언론인이나 방송인 김미아 씨 같은 경우도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위에서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미아 씨가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10층에 내려오는데 안녕하십니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 많이 하셔야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내려서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김진모 비서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부당 징계 전부 다 그러면 사장님 포함해서 MBC 경영진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하신 거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MBC에 제가 33년 4개월간 있었습니다. MBC에 취재기자로 입사해서 33년 4개월간 있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언론인입니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 말 듣고 다른 사람 지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전화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당 징계 전부는 무슨 근거로 하신 거죠? 아니 파업을 처음에 죄송합니다. 파업을 49일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 있을 때 2012년에 170일 파업이 있었는데요. 그 170일 파업이 1월 달에 갑자기 있었습니다. 그 전에 MBC가 2012년에 저희가 계열사 다 포함해서 MBC 그룹의 총 매출이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MBC 역사상 1조 8천억 원을 제가 처음 달성했습니다. 시청률 1등이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70일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런던 올림픽 앞두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영아 저희 노조위원장이, 저도 MBC 노조원이었습니다. 제가 MBC 노조 탈퇴, 자동 탈퇴 사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원이 노조원이었다가 사회부장이 되니까, 제2사회부장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탈퇴가 됐죠. 저도 MBC에 170일 파업 끝난 다음에 파업 중에 정영아 위원장이 저를 만나자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정호식 부사장이 있었고요. 저 지금 MBC 우리 자회사에 저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런던 올림픽이 있으니까 이제는 런던 올림픽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냐. 결국은 경영진하고 노사가 이렇게 싸우면 결국 우리 회사만 피해를 보잖냐. 저는 지금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예측했던 대로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국장, 저하고 만났을 때 보도국장, 보도제작국장, PD 수첩을 만드는 시사제작국장, 편성국장, 라디오 본부장, 5개, 그러니까 보도, CCBB를 따르는 보도 책임자들에 대해서 2배수를 노조에서 추천을 할 테니까 두 사람 중에 저를 보고 한 사람을 선택을 하면 사장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인격 모욕이나 크게 대해서 사과를 하고 회사에 돌아오겠다 그래서 그 인사권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하루를 해도 MBC 사장답게 합니다. 오늘 포렌식 절차에 직접 오시겠다고 한 건 왜 그러셨어요? 여기에요? 검찰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절차를 절차는 저는 모릅니다. 절차는 어제 제가 요즘 뮤지컬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해서 뮤지컬 회사를 제가 스스로 병행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원들 봉급하는 예,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함께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 제작에 불법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사장 3년 1개월 동안 사장직에 재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부당 인사를 한 적이 없다. 또 국정원 관계자 만난 적이 없다. 국정원 관련 서류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김 전 사장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원장님. 네. 우리 상시국감 얘기도 많았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상시국감을 할 경우엔 하루도 정치 공방에 바람 잘 날이 없겠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좀 비판적이고요. 다만 지금 국감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 뭐 최악의 국감이었는데 과거에 C학점, D학점 많았죠. 근데 요번에는 거의 저는 완벽하게 F학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라고 좀 알겠습니다. 자, 국회 반성할 부분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전의 날이라 뭐 언론에서 다양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다음 달 3일이 아마 최고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 최고위를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찬반 논쟁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열다 한들 9명의 최고위원 중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부분도 관심사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바른당 통합파의 지금 입당 조건이 이 친박 대통령의 출당,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 그리고 그 친박 핵심들의 일단 뭐 거취 이런 문제인데,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바른당 통합파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그 부분 조금 여유 있게 이야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만 가닥이 잡히면은 서청원, 최경환 의원 문제는 그 당의 문제다라고 해서 조금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무슨 뭔가 좀 이제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 공간이 생긴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서청원 전 대표와 홍준표 대표 간의 지금 대단한 설전과 싸움이 이제 이제 언론에 관심을 끌게 됐고요. 누군가 지금 진실을 좀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서 아무튼 이 문제는 뭐 분명히 녹취록이 있다면 녹취록을 밝혀야 되고요. 녹취록이 공개돼야 됩니다. 공개돼야지만이 안 되고 넘어가면은 또 계속 문제가 이어질 테고 대부분이 판결이 나기 전에 그 이전에 어떤 증거 채택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론 내기 위해서라도 있어야 되고, 뭐 사실 쟁점은 다릅니다. 다른데 어쨌거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 한국당은 사실 근본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 문제가 당분간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죠. 집권당 당시에. 또 집권당이 크게 또 대통령 선거에서 졌지요. 또 여전히 분열 속에서 지금 봉합점을 잡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과거의 집권 여당이 여기 이토록 되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나? 아무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도 안 보이고, 누군가가 지금 새로운 대안을 뚜렷이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 문제를 저는 당 지도부와 책임 있는 중진 의원들이 좀 머리를 모아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게 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런 식의 그 갈등이나 내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의 설전 얘기를 하셨습니다. 홍준표 대표 귀국 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그래 유치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8선이나 되신 분이 시작하면 후배한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그 해볼 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민당의 모 의원이 항소심 앞두고 내가 어떻게 했다, 그 의원 내가 이름은 들었는데 천벌받을 거야. 그런 거짓 폭로를 하면 천벌받을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겠어요. 자, 조 의원님. 지금 상당히 감정이 아마 격화된 것 같은데, 지금 홍준표와 서청원의 대결은요, 저는 단순한 두 정치 지도자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저는 신보수와 구보수의 승패를 가누는 대결이다. 그리고 뜨는 회와 지는 회의 저는 그 대결이라고 봅니다. 지금 홍준표 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출당을 요구하는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이미 11월 3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땅땅땅 망치만 두드리면 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청원 쪽은 아니다, 이거는 제명을 했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표결이 지금 3대 3대 3입니다. 팽팽합니다.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그 당헌 당규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결국 망치를 쥐는 최고의 결정권자는 홍준표 대표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밀어붙여서 결국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서청원 대표가 만약에 녹취록을 공개하거나 뭔가 어떤 폭탄선을 하거나 뭔가 내놓을 경우에 그 파장은 홍준표에게 가지만 그보다는 더 자유한국당 내에 더 크게 불을 지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멸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당원이라든지 주변의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홍준표보다는 예. 오히려 서청원 전 대표에게 더 예. 비난의 화살을 퍼부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지막 그 카드, 폭탄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 저는 예. 꺼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적다고 보고 설령 꺼낸다 하더라도 예. 그 모든 후폭풍, 후유증은 서청원이 꺼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 결국은 좀 일찌감치 섣부른 진단을 해본다면 결국 이 게임은 홍준표의 승리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정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주도 바른정당이 최대 고비다고 하는데 네네. 대충 몇 명이 나갈 거다. 그 시기는 어느 정도 될 거다. 일단은 전당대회 전에 뭐 7명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명 나옵니다만은 네, 지금 보시기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근데 바른정당은 지금 이른바 자강파라고 하는 이번에 전당대회 그 대표로 출마했던 유승민 의원과 또 하태경 의원 이런 자강파 의원들은 지금 전당대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반면에 지금 통합파라고 하는 이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지금 친박 어떤 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통합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그 수치는 뭐 어제 그 김무성 대표 의원실에 모였던 의원 숫자를 보면 대략 한 7, 8명 뭐 지금 바른정당이 20명이니까 대개 이 반반 정도의 한 몇 분이 지금 그 상당히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떤 쪽으로 합류할 것인지 이제 궁금한데요. 관심사인데. 예. 근데 아마 큰 어떤 가닥은 잡힌 것 같고요. 자강파는 계속 자강파로 갈 테고 예, 예. 이쪽은 오히려 이제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지금 통합파, 보수 통합파는 김무성 대표와 이런 분들은 한국당과 어느 시점에 지금 오늘 아침에 이 통합파 의원들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의 계획만 명확해진다면은 이후에 뭐 서청원 대표라든가 최경환 대표 왜냐하면 굉장히 그 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내용이 크니까 예. 이걸 고집하다가는 사실은 이 또 모멘텀이 물 건너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해서 크게 11월 뭐 지금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예. 이렇게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주말이 촛불 1주년 네네. 아니었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촛불 집회, 특히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서 전 정부 사정이나 심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좀 피로감을 느끼는 곳이 있다. 또 물론 야권은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검찰이 이제 적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검사장이 직접 지검장이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오늘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을 충견에 비유하면서 강한 어조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발언 예. 그분과 같이 적폐청산 논란에 대해서 좀 같이 원래 평소에도 해주시죠. 고강도지만 정말 이번엔 초고강도죠. 지금 완전히 충견들만 난무하는 뭐 개판 예. 이라는 표현을 쓰고 뭐 정권 앞잡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물론 홍준표 대표는 검사 시절에 상당히 좀 강직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래시계라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군부정부 시절에 정권에 가까운 사람 칼을 대다가 한직으로 떠들기도 했던 상당히 간직한 그런 검사 이미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홍준표가 큰 정치적 이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홍준표 전 대표가 몸담아 왔던 그 정당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사실 검찰이 거의 충견 이상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개인적으로는 강직한 검사 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논리 현재 문재인 정부가 무슨 검찰의 뭐 충견이 이런 논리는 예. 사실 너무 무리한 주장일 뿐더러 국민들의 어떤 동감을 얻기는 어렵다. 현재 과거 정권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한 어떤 반발 그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드러낸 걸로 보면 그렇다고 되겠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그런 뭐 아무 검찰의 어떤 충견이 무슨 정권의 앞잡이를 한 그런 증거나 뭐 특별히 드러난 거 없지 않습니까? 강한 비판을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해서 수많은 정치 검찰들이 했다는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구체적인 그런 증거들이 전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홍준표식 내로남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 교수님. 예, 적폐청산에 대해서 적폐청산이 좋은 말입니다. 권선징악처럼요. 이거 상당히 항진명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 적폐청산을 하느냐 그 행태를 보면은 사실 국민들이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제 토요일 날 집회에서 어느 기자가 신문에 난 지금 인터뷰했더니 그 자원봉사하는 젊은이 그 집회에 나온 젊은이입니다. 물었더니 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갖고 나왔는데 내 혼자 의견이 마치 전체 의견인 것처럼 난 비춰지는 거 싫다. 모두가 서로 뜻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난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보는데 자 보십시오. 지난번에 촛불 집회한 직후에 탄핵 여론이 80%였습니다. 79%, 80%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41%로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탄핵 촛불이라는 정신은요, 그건 문재인 정부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과거의 새로운 구체제, 우리 대통령제가 절대적 대통령제의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자 지금 80% 촛불 여론을 40% 이긴 대통령의 정신이다. 그것으로만 국한할 수 있느냐? 2배 많은 사람이 촛불에 참여를 했고요. 탄핵도 또 많은 보수당 의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걸 적폐로고 그거 아닌 사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거나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특정한 그게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부 적폐라 몰아붙이면은 그것이야말로 촛불 정신과 촛불에 나왔던 수많은 여론을 난 절반으로 쪼개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안겼는데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답의 마지막 주제는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예,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후보자로 내정된 홍정학 후보자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중학생 딸인 어머니인 홍 후보자의 배우자와 2억 원의 채무관계 계약 나왔는데 또 오늘 나온 얘기가 바로 이제 국제중학교 진학 관련해서 예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 했던 발언과 실제 행동이 너무 이제 배치된다.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이제 논란을 좀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논란이 일단 핵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학교 이게 없애야 된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놓고 본인 이제 자녀들은 돈 많은 학교, 귀족 학교를 갔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망하고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이 대목이 제가 하나 좀 특이하게 말씀드린 게 저는 홍종학 전 의원을 굳이 표현한다면 좀 강남 좌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돈 많고 학력 좋은 사람이 서민이나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정치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강남 좌파 아닙니까? 상당히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건 바람직하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런 강남 좌파들이 일단 국회 청문회에 들어 나오거나 공개석상에 노출이 될 경우는 상당히 비판의 소지가 많습니다. 너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언론 나왔지만 장모에게 5년 동안은 35억을 물려받고, 근데 증여세도 사실 한 10억 가까이 냈더라고요. 35억을 받았는데 그러나 1억 정도를 전략하려고 꼼수를 부리지 않았느냐. 11살 딸하고 어머니하고 말이죠. 상속세, 증여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하려고 그 어린 딸하고 같이 계약서를 쓰지 않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삼수 사수를 위해서라도 서울대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들은 참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많이 동떨어진 발언이죠. 그러나 과거에 그런 부자, 그 좋은 학벌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불구하고 진보 진영에서 열심히 일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죠. 홍종학 의원이.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이런 드러나면서 애를 먹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점이 또 본인의 그런 행적과 관련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심의 벽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 10일 날 이제 10일에 청문회가 잡혀 있습니다. 여당은 아무래도 일단 인사청문회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검증해 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야당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겠다. 코드 인사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 좀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이 책을 쓴 1998년 당시 홍 후보자는 경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경원대 교수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과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경원대 학생들이 버젓이 부는 앞에서 서울대에 가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런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은 서울대를 나오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기본입니다. 홍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벤처 중소기업인들에게
벤처 중소기업인들에게 뭐하러 고생스럽게 벤처기업을 하나, 몇 번이라도 시도해서 건물을 사라, 자손 대대로 월세 받으며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책을 써서 벤처 중소기업인들의 마음에 못을 박지는 않을지 홍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찬성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근본적 소양이 없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해놓고, 다른 부처 장관이면 몰라도 하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런 분을 낙점했는데 또 본인이 수락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번 기회에 청와대 인사 라인 한 번 더 되짚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는 좀 조국 수석 감싸안기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까지 정말 블라인드냐,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까지 블라인드 정책을 쓸 수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 다시 한번 인사수석에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문책에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예, 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이건 뭐 참 첩첩산중입니다. 이게 좀 지금 그 조각이 일기 조각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조각 완료 시점이 170월,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 제일 길었던 건데 지금 그보다 늦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박성준 후보자인가요? 그 낙마한 뒤로 38일 동안, 한 40일 동안 새로운 후보자를 찾았는데 그 사이에 뭐 했나 정말 청와대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런 특히 이제 이분 하신 말씀들이 대단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과도한 상속과 정여가 서민 의혹을 꺾는다든가 대기업이 암세포라고 했다거나 이런 대단한 정의감이 넘치는 분들이 실제로 재산 문제라든가 또 이 참 상속을 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하게 하는 문제고 정권의 그 지지를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허탈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38일 동안 검증하면서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 최소한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혹시 그 후보자님 이 청문회 과정에서나 언론에서 공개되면 난감한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고 본인 스스로 판단해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터졌는지 참 답답하고 아주 참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